발로 쓴 칙칙한 기사는 가라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의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입니다. 주변에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되게 익숙한 차 중에 하나가 중고차인데요. 사실 신차 시장보다 중고차 시장이 더 크다라는 거를 아시는 분도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중고차 업체라는 것들이 굉장히 좀 파편화돼 있다 보니까 우리가 눈에 딱 보이는 그런 산업으로 잘 인식되지 못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항상 있지만 또 굉장히 좀 그 신뢰를 못한다라는 이름의 경제학 서적에도 나오는 그 레몬카라는 그 중고차 시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장 현황이 어떻고 어떤 사람들이 일하고 있으며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 것이 좋은지를 중고차 분야에 평생을 몸담아 오셨던 유카의 신현우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코로나19 때문에 전반적인 경제 상황은 좀 좋지 않은데 최근 중고차 시장 동향은 좀 어때요? 네, 전반적으로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중고차 시장이라고 크게 예외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약간 다른 양상도 있습니다. 신차 판매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올 1월부터 4월 달까지 전년 동기 대비 3.8% 감소했더라고요. 3.8% 감소했는데 사실 중고차는 이전 등록 기준으로 따져보면은 작년 동기보다 좀 늘었습니다. 소폭이지만은. 그래서 중고차는 제가 하는 말로 항상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외부 환경에 변화를 크게 받지 않고 고정된 수요가 계속 발생한다. 그런 얘기거든요. 예를 들면은 1998년도가 그 유명한 IMF 시대인데 그 당시에 신차 판매가 전년 대비 약 47% 감소했습니다. 47%. 그 당시인데도 중고차는 한 5, 6%밖에 감소하지 않았거든요. 그 뒤에 또 2009년도에 미국발 리만 브라더스 금융사태 때도 중고차는 신차 대비 감소폭이 반 또는 반 정도로 외부 환경에 좀 둔거합니다. 지금도 거래 대수 자체는 좀 많이 안 줄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워낙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다 보니까 배당 마진이 감소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사업자들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럴 것 같아요. 신차를 살 때는 좀 부담스러운데 신차를 사려고 하다가 조금 상황이 좀 여의치 않으니까 오히려 조금 저렴한 중고차를 매입하거나 아니면 진짜 자기 사정이 안 좋아지신 분은 차를 매각을 해서라도 뭔가를 좀 현금을 좀 필요하신 분들은 오히려 또 이렇게 거래에 좀 나서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중고차 시장은 진짜 말씀대로 그 시장의 특성상 신차 시장하고는 조금 다른 좀 이렇게 거래량 자체는 좀 안정된 모습을 좀 보이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보유대수가 지금 현재 2,300만 대인데 그 중에서 일정 비율이 계속 순환하다 보니까 외부 환경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예를 들어 지금 같은 경우 중고차가 통계상으로는 국토교통부 이전 등록 통계로는 연간 360만 대인데 실질로 매매 상사가 사기 위해서 사오는 것들은 이전 등록 되지만은 그것들은 판매가 아니지 않습니까? 소비자한테 판매하다 보니까 사업자 거래는 두 대를 하나로 간주해야 되거든요. 그런 기준 따지게 되면 연간 한 245만 대 정도가 중고차 거래됐습니다. 그 대수는 별로 줄지가 않고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전체 판매 대수 말씀 주셨는데 저는 처음에 되게 놀랐던 게 중고차 시장 규모가 이렇게 컸어? 싶을 정도로 신차 판매보다 훨씬 더 크더라고요. 아까 큽니다. 245만 대 말씀 주셨는데 이 중고차 시장의 규모라든지 좀 이게 어떤 경로를 거치면서 이렇게 좀 시장이 형성됐었는지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중고차 시장 사람들은 보통 중고차 매매업의 업력을 40년으로 얘기합니다. 40년. 그 근거가 우리나라의 장안평 중고차 매매 단지가 형성된 것들이 1979년도입니다. 그러니까 41년도 이러는데 그때부터 비로소 사람들이 중고차를 사고 파는 것들이 양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업력 40년을 돼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 당시에는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불투명성의 소지도 있어가지고 거래가 크게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중고차 매매업도 허가제에 돼 있어가지고 하고 싶어도 못했습니다. 허가제요? 허가제. 국가에서 라이센스를 보니까 그 당시에는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이권이었습니다. 그러면 좀 힘 있는 사람들이 좀 그 당시에 그분들이 돈을 많이 벌었죠. 그리고 이 시장을 갖다가 외부에 노출시키지 않다 보니까 그들만의 리그 속에서 한 시대가 그 당시입니다. 그러면 그 장안평에서 그때 딱 시작하셨던 분은 동네에서 좀 힘도 좀 있고 그 당시에 하셨겠네요. 창업 1세대 분들은 그분들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지르거나 그러지 아니에요. 그분들
그 당시에 4년제 대학 나오면 어렵거든요. 그렇죠. 4년제 대학 나온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법에도 매매업을 하기 위해서는 4년제 대학이 나올 것 또는 그 당시 말로 전화기가 있을 것, 뭐 이런 지금 보는 우스운 사례가 있는데 그만큼 어려웠죠. 굉장히 고급 인력들.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의 부작용이 너무 폐쇄적으로 운영되다 보니까 밖에서 볼 때 좋은 쪽으로 성장하지 못하고 내부적인 기득권 유지하다 보니까 성장이 뒤처졌다. 뭐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이렇게 거래가 뭐 245만 대면 지금 우리가 신차 거래 대수가 한 100만 대쯤 180만 대입니다. 그러니까 100은 거의 한 1.5배 정도 큰 그렇습니다. 건데 예, 예. 야, 이게 아까 말씀대로 제가 사람들이 이 시장 규모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초기에 생겼을 때 약간 좀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측면이 네. 지금까지도 좀 영향을 좀 그리고 미치는 것 사실은 같아요. 예. 지금 항상 하는 얘기가 이 중고차 시장도 영세 사업자도 있지만은 예. 소규모 사업자, 예. 중규모 사업자, 대기업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좀 균형을 가지고 성장했으면 좋았는데 예. 뭔가 그 말씀드린 대로 이 중고차 시장은 영세한 사람들이 예. 먹고 사는 호구지책의 시장이라는 기득권 보호식이 있다 보니까 뭔가 균형 있게 발전이 못하다 보니까 예. 시장이 좀 비대칭이라든지 불균형할까 그렇게 좀 불안정한 모습으로 남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중고차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들도 좀 궁금하긴 해요. 이렇게 네. 좀 전에 그 장안동 같은 경우는 거기는 이제 그 거의 뭐 역사가 있는 예, 유서가 예. 있는 뭐 이런 데일 것 네. 같고 아까 엠파크도 있었을 거고 네. 그 주요 플레이어들은 좀 어떤 플레이어들이 중고차 시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중고차 시장이라고 뭐 한 단어로 표현하겠지만 사실 제가 하는 말로 중고시장은 마치 바다와도 같습니다. 예. 그 안에는 물건을 사고 파는 소매 형태도 있지만은 예. 도매 형태가 있고 또 해외 수출도 있고 예. 또 도매라는 것들도 단순 도매가 아니고 옥션이라 해가지고 경매 방법 예. 또 비딩이라 해가지고 공매 방법 예. 뭐 여러 가지가 있고 예. 또 그 안에서도 최근에 뭐 광고도 많이 나오겠지만 헤이딜러라 해가지고 내차 밝기 서비스라 해가지고 개인대 중고차를 갖다가 매매업자들한테 비싼 값으로 역경매 방식으로 경쟁 방식으로 해가지고 팔아주는 방식. 그러니까 내가 중고차를 팔려고 할 때 그 네. 카운터파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매매 복수의 업자. 경쟁자에게 경쟁 붙여가지고 그래서 비싼 비싼 하는 값에 것들. 부른 쪽에다 이렇게 팔게 그렇습니다. 되는. 그걸 역경매로 보통 해놨는데 예. 소비자들 볼 때는 소비자가 개별 매매업체고 내고를 할 때는 뭐 지식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제한되다 보니까 그쵸. 지기 쉽습니다. 예, 그런데 예. 만약에 내가 이 차를 얼마 팔게 내릴 때 매매업자들 간에 서로 사고 싶은 가격 써봐라 할 때는 자기들끼리 싸우다 보니까 내가 이길 수가 있죠. 그렇죠. 전문가들이 또 평가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자기가 딱 봤을 때 이 정도 차면은 이렇게 네.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한도까지는 낼 거 아니에요, 가격을? 그렇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게 혹시 그 단지별로 특성도 있어요? 뭐 인천 단지는 어떤 경로로 해서 이렇게 생겨난 거예요? 사실은 우리나라 중고차 시장의 효시는 예. 장안평 중고차 시장이고요. 예. 그런데 불행하게도 거기에는 좀 발전하지 못했죠. 지금은 오히려 약간 낙후된 이미지랄까 그런 것들이 약간 있는데 좀 그런 이미지가 좀 최근에는 있어요. 또 서울의 박원순 시장께서 예. 도심 재생 사업이라 해가지고 예. 이 장안평을 상업 지역과 예. 중고 자매매 단지가 공존하는 그런 첨단 단지 만들겠다 해가지고 장안평 사업한테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는 그뿐만이 아니고 유련동, 예. 강남 유련동에도 예. 큰 매매 단지가 있죠. 근데 여기도 사실 강남이라는 거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비자들께서 이 허위 미끼 매물이라는 말을 많이 들을 텐데 예. 사실은 이 지역에서 허위 미끼 매물이 등장해가지고 아. 안 좋은 것이 있었죠. 사실은 허위 미끼 매물은 어디서 나오느냐? 가장 장사가 잘 되는 지역에서 허위 미끼 영업이 성행합니다. 그래요? 그것이 유련동에 그 당시에 가장 서울에서 예. 좋은 단지였고 거래량이 풍부했었거든요. 거기에서 부작용으로서 허위 미끼 영업이 생겼고 그 뒤에 그 세력들이 인천이랄까 부천을 옮겨가지고 하고 있고 또 최근에 또 수원 지역으로 거래 중심 옮기다 보니까 그쪽으로 옮겨간다 그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중고차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사람 되게 싫겠어요. 괜히 돌아다니면서 와갖고 막 시장 이미지 망가뜨리고. 그러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는 허위 미끼 영업을 단속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자정 활동도 하죠. 근데 아까 그 자정 활동이 등록된 매매 상사나 딜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에서 하다 보니까 자정 노력이 미치지 못해요. 아. 내부에서는 결의해가지고
뭐 사업 정지를 내린다, 뭐 규제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은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경매 공매 말씀하셨었는데 네. 그 사실 중고차 경매라는 게 네. 그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심지어 그 현대 글로비스가 네. 경매를 하잖아요. 네. 근데 경매라는 거는 좀 저희가 할 수는 없는 거죠. 개인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매 출품해서 자기 차를 팔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이 경매에 참가해가지고 예. 물건을 살 수는 없습니다. 어. 그건 나라마다 달라요. 일본 같은 경우는 출품도 개인이 못합니다. 아. 낙찰도 못하고요. 오로지 그 매매업자만이 출품하고 낙찰할 수 있는데 한국은 출품을 하되 낙찰은 받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 문하고 관행입니다. 아, 법적으로는 그래요? 뭐 할 수 있다 없다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관행적이라는 건 지금의 그 기업들이 하고 있는 그 시스템 자체가 그렇죠. 꼭 그 매매 그 중립적인 의미에서의 브로커. 그 경매장들은 경매장 운영 약관이라고 있는데 예. 약관에 출품자의 자격, 낙찰자의 자격을 명시했는데 그 자격에 개인들은 낙찰받을 수 없다고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경매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자기가 보니까 직접 이제 못하니까. 직접 받지 못하다 보니까 오케이, 내가 그러면 약간의 수수료를 줄 테니까 경매장에서 받아달라는 낙찰 대행 서비스가 있습니다. 대행. 낙찰 대행. 왜냐하면 그러니까 자기는 갈 수 없었는데 낙찰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대행세 수수료를 수수료를 주고서 사다 달라 이런 것들도 있죠. 뭐 그렇게 활성화된 단계는 아닌데 최근에 예.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이 확장 과정에서 낙찰 대행 또는 구매 동행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구매 동행은 뭐냐면은 내가 사겠는데 예. 차량을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는 가서 이 차가 사고가 있는지 갈렸는지 이런 걸 봐달라는 단순 인스펙션 대행하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컨설팅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내가 이걸 살 때 이 차 네. 괜찮은가요? 그러면 네. 전문가가 이렇게 서서 봐가지고 네. 이 정도 가격이 뭐 적정한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평가해 준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기업 평가표들도 종전에 이런 서비스를 개별 스타트업 차원에서 했는데 예. 사실 이런 것들이 이런 서비스가 규모가 커질 수가 있거든요. 시장 그렇죠. 충분히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네. 기업 평업체들이 이런 서비스 주목해 가지고 하되 기업 평업체가 혼자서 없거든요. 예. 그래서 소위 말하는 대로 온라인 투 오프라인 O2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기업 평과 시장에 있는 개별 사업자들 또는 예. 개별 딜러들과 연결해서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지금 활발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 좀 생겨나면은 아무래도 중고차 살 때 야 내가 이 차를 진짜 잘 사는 게 맞는가를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에게 좀 굉장히 좋은 서비스가 지금도 될것 그런 같네요. 뭐 구매 대행이라든지 낙찰 동행이라든지 평가 대행이라든지 많은 서비스에 있어서 이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런 서비스 접근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예. 검색해야 되는데 예. 그 인터넷 바다에는 허위 미끼 매물이라는 덫이 너무 많이 노벼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찾고자 하는 목적 찾지 못하고 중간에 허위에 걸려가지고 덤터기 써가지고 오히려 피해 호소하는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그 인터넷 광고 시장은 문제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수출 관련해서는 그 좀 뒤에다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네. 이게 그 시장 규모에 비해서 영세한 업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이전에 뭐 이렇게 사실 SK엔카라는 회사가 좀 있긴 있었지만 지금은 네. 그것도 다 이제 매각이 됐고 네, 네. 이게 왜 중고차 시장은 이렇게 네. 영세한 업체들만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습니다. 현재는 사실은 좀 대한민국 중고차 매매업체 수가 예. 5,900개가 있거든요. 9,900개요? 그 중에서 제가 볼 때는 한 90%를 예. 소위 영세업체 범죄에 들 정도로 좀 어렵습니다. 나머지가 기업형업체들인데 예. 초창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형업체들이 이 시장에 들어와 가지고 뭔가 해보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뭐 현대 계열의 오토큐브라든지 또 삼성그룹의 이니즈 삼성그룹도 또 했었습니다. 이니즈라는 회사가 있었고 제가 근무했던 대우에서도 오토 114라는 소매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 했었는데 예. 결론적으로 잘 되지 않았습니다. 되지 않은 이유는 여러 가지. 물론 그 사람들이 어떤 그 기획이 잘못될 수 있겠지만은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은 그 당시에 시장의 투명성 정도가 예. 기업 형업체가 들어와서 플레이했을 만큼 투명하지 못했습니다. 대금의 수수라든지 거기에 증빙 관계 때문에 기업 형업체의 어떤 장점이 아니고 오히려 장애인으로 작용하다 보니까 비용만 들고 수익이 없는 형태다 보니까 다 퇴출됐죠. 오로지 SK그룹의 SK엔카만이 살아가지고 지금은 엔카닷컴,
K카 2개 하루 거고 나머지는 다 실패했습니다. 와, 시장이 얼마나 불투명하면 진짜 재벌 그룹이 들어와서도 질서를 잡지 못하는 그런 반면 개별 사업자들은 기업 평업체들은 굉장히 리스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 사업자들은 와서 딜러를 하거나 또는 심지어 사업자를 낼 때 상대적으로 어떤 기회 요인이랄까 이런 것이 많고 리스크가 없습니다. 뭐 돈이 없다? 재고금이라는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돈이 없다 하더라도 캐피탈 회사들이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대여해 줍니다. 근저당 설정 조건을 하다 보니까 캐피탈 회사들도 큰 리스크가 없고 매매 상사 대표들도 돈을 빌릴 수 있다 보니까 자신 있게 사가지고 팔 수가 있죠. 그러니까 차를 매입하려면 매입 자금이 필요한데 그 자금을 매입 대여는 자금이 없더라도 금융회사들이 있다 팔면은 보니까 돈이 들어올 거니까 금융회사한테 이제 파이낸스를 일으킬 수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뭐 그런 거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어떤 그 매매업체를 볼 때는 예를 들면 자기가 40대 가지고 있을 때 대당 매입 단가가 1,000만 원이다. 그러면 4억이라는 금액이 필요하거든요. 4억은 큰 돈입니다. 그쵸. 그러면 매매 상사 힘들죠. 그런데 우리나라 중국차 시스템이 내가 상사 대표지만 밑에 딜러들이 10명 있으면은 그 딜러들이 십시일반으로 1억 4억은 아니더라도 내가 5천만 원이 있다. 이 딜러가 4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2억이 되다 보니까 내 자금과 이 딜러 자금이 합쳐가지고 하나의 사업체 하다 보니까 상사 대표와 딜러들의 분업 체계가 이 우리나라 중고시장에 결론적으로 보면 영대하게 됐지만은 나름대로는 굉장히 편리하고 효율이 좋아가지고 그런 식으로만 고착되다 보니까 지금 시장 전체가 90%가 그런 사업이 이 시장의 메인스트림 주류가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가 진출해서 뭐 하기에는 괜찮게 좀 질서가 돼 있고 큰 기업이 와서 하기에는 뭔가 좀 시장에 리스크가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은 과거보다 투명성이 나아져 가지고 지금 다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2000년 초반에는 사실은 저도 그때 서울 자동 경매장을 만들었다 했는데 그 당시에는 해서는 안 될 사업입니다. 왜냐하면은 낙찰받게 되면은 계산들 다 끊어주거든요. 이 계산을 끊어받은 사업자들은 다른 경쟁자와 경쟁 안 됩니다. 거래 금액이 다 투명되지 않습니까? 투명하다 보면은 세금이랄까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도태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낙찰이 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더라도 경쟁자들은 거기에 이제 거래 증빙이 없으니까 세금 문제나 이런 것들에서 뭐 탈루라든지 변칙이 가능한데 낙찰받는 금액이 떨어진 순간 못하는 거거든요. 뭣도 모르고 탈루했다가는 100% 추징 나갑니다. 증빙이 남다 보니까. 야, 그것도 참 되게 아이러니하네요. 아이러니합니다. 워낙 세금 문제를 빼먹을 구석이 많은 시장이다 보니까 정상적인 사업자들이 사업을 했을 때는 악화가 그 세금 내는 양화를 것만큼 구축한다는 경쟁력이 훼손되는 일이라는 거죠. 물론 지금은 2017년 7월부터 현금 영수증 제도 의무화돼 가지고 지금은 시장 자체가 과거 대비 아주 뭐 괄목상대할 정도 바뀌었기 때문에 그건 다 옛날 얘기고 지금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옛날에 그랬었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요새 그 인증중고차들도 많이 할 때 사실 우리나라는 그 얼마 전까지는 그 대기업이 진출할 수 없는 업종이었고 뭐 지금은 좀 검토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수입차 인증 업체들을 보면은 좀 얄미울 때가 있어요. 사실 걔네도 뭐 한국 법인은 좀 작을지 모르지만 글로벌하게 굉장히 큰 회사인데 거기가 이제 자기네들이 뭐 한국에서는 큰 대기업 아니라고 그렇게 해서 인증 중고차를 하고 소비자들은 사실 뭐 영세한 업체들을 좀 못 믿는 게 있다 보니까 수입차가 브랜드를 걸고 하는 것에 가서 돈을 되게 많이 주고 또 이렇게 사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인증 중고차 형태는 좀 어떻게 좀 보세요? 그거는 수입차 인증 중고차 관점을 소비자 측면과 또 저 같은 사업자 측면에서의 경쟁 측면 두 개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경쟁 측면을 보게 되면은 왜 내수에서는 인증중고차라는 것들을 갖다가 기업 형들이 할 수 없게 돼 있지 않지만 사실은 어떤 암묵적인 것들 때문에 국내 업체들은 메이커들은 인증중고차를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외 뭐 벤츠든지 BMW든지 해외 임포터들은 산하 딜러들을 시켜가지고 인증중고차 사업을 다 하다 보니까 단순히 경쟁 측면에서는 좀 부당하죠. 그런데 소비자 측면을 볼 때는 자동차라는 것들은 무조건 모든 소비자가 다 싼 차를 싸게 산다. 이건 아니거든요. 누구는 약간 비싸더라도 퀄리티가 보장되는 비싼 차를 서비스를 받으면 하고 싶다. 이것들이 소위 인증중고차 보호류에 포함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그 맞춘 것들이죠. 인증중고차들이라 해가서 모든 차가 다 인증이 아닙니다. 인증중고차가 있고 비인증 그냥 그
서티파이드 해가지고 CPO를 인증청하고 예. 그냥 나머지 PO는 그냥 프로드 인증청보다는 그냥 중고차인데 인증차 업체들은 인증과 비인증을 같이 합니다. 그다음에 차별화된 서비스인데 물론 말씀드린 대로 그 인증 종료된 차의 가격이 예. 과연 그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만큼만 받느냐, 예. 더 붙이느냐, 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그 신뢰에 대한 비용으로 지불하는 게 물론 그 신뢰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게 아깝다는 게 아니고 네. 이거 참 우리나라 업체들도 네. 뭔가 지금 그 믿을 만한 뭔가가 있으면은 그만큼의 프리미엄이 생기는 건데 네. 왜 우리나라는 대기업도 못 들어가지 네. 그런 프리미엄 받고 있는 인증 중고차도 잘 안 되지 그래서 약간 좀 아쉬운 게 좀 있어서 우리나라 그래요. 업체 중에도 뭐 들리는 말로는 어느 기업에서 인증 종료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암중 모색을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게 그 중고차 시장에 대한 불신 얘기만 자꾸 하게 되는데 네. 이런 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나요? 뭐 매매업계에서도 나름대로는 뭐 우리도 뭐 자정 노력을 많이 한다고 예. 하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좀 아직 그런 노력이 많이 부족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예. 뭐 국토교통부가 직접 이 관리 부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죠. 뭐 그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를 갖다가 도입한다든지 예. 또 성능 최근에 상태 점검에 기록부. 대해서 또 뭐 말이 아니고 보험으로 예. 성능 상태 점검 내용을 보증하라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이걸 샀는데 그 걔네가 그 점검해 점검 준 내용이 거만- 사실과 다르다 할 때는 보장하게 돼 있는데 보상하게 돼 있는데 예. 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없다 보니까 말로는 하고 뭐 액션 안 들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것이 아니고 보험 가입해서 보험회사한테 청구해라 뭐 그런 것도 있었는데 워낙 사전 조사가 좀 미흡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매매업체들이 굉장히 어떤 좀 피해가 있다. 비용 부담이랄까 이런 것들 때문에 보험료를 최근에 자기들이 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 최근에 또 오늘입니다. 아마 국회에서 예. 그 강제 가입 규정을 임의 가입 규정을 바꾸는 자동차 관리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에서 그 본회의에 의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통과가 되면은 그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가 되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고 현재 의무화인데 예. 그걸 갖다가 가입해야 한다가 가입할 수 있다고 바뀝니다. 문제를 클 경우에는 그럼 소비자들 그럼 때는 반대로 된 거 아니에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어차피 그런 안전책이 담보책이 있었는데 예. 소비자 입장에서는 가입할 수 있다 보니까 그 성능용 주체가 가입할 수 있고 안 할 수 있다 보니까 안 한다 하면은 소비자들이 하소연할 데가 없는 불리함이 있죠. 그러면 제가 생각했던 거랑 반대네요. 오히려 네. 좀 중고차 시장의 신뢰를 올려주려면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내가 얘기한 것만큼 성능이 안 나오면은 네. 우리가 이거 해드리게요. 그걸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보험금을 청구해서 그걸 뭐 수리를 한다거나 할 수 있는데 네. 이게 의무화돼 있던 거를 오히려 푸는 예, 의무화로 방식이네요. 바뀝니다. 오늘 물론 통과된지 모르겠는데 오늘 오전에 보니까 국회 저기 부의 안건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조금 아쉬운데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품질 보증의 문제가 아니고 예, 성능 상태 점검 보증입니다. 예. 두 가지가 다릅니다. 그쵸. 품질 보증은 글자 그대로 이 차에 대해 자신 있으니까 고장 나면 고쳐주겠다가 품질 보증인데 예. 성능 점검은 내가 팔 때 이 차는 이러이러합니다. 예. 라고 고지한 내용이 예. 사실과 다를 때 그 예. 내용에 대해서 책임지다 보니까 이거는 보증과는 다르죠. 음. 이행에 대해서 책임만 지라 그런 거다 보니까 근본적으로는 품질 보증의 문제를 거듭 가야 됩니다. 어떤 차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호주 같은 경우는 예. 뭐 주행 거리가 뭐 20만 킬로 이내고 예를 들면 뭐 판매든지 신차 판매든지 뭐 5년 이내에서는 매매 사업자가 6개월, 1년 정도 보증하라고 법제화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것들도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형태로든지 검토하는 것이 근본적이지 성능 상태 가지고는 그냥 지엽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좀 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게 좀 많이 꼬이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처음 시작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왜 영세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던 거고, 네. 영세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소비자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한 다양한 변화들이 일어났을 때 이거를 업체들이 감당하기가 좀 부담스러웠던 어렵습니다.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뢰를 좀 이렇게 더 얻어갈 수 있는 과정들이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법으로 뒤로 후퇴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지탄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네. 근데 그리고 또 국내도 국내인데 네. 저는 그 해외 시장에서 뭐 네. 제가 진짜 뭐 예전에 좀 리서치하다 봤던 게 뭐 도미니카 공화국에서는 한국의 그 가솔린 그 택시 LPG 택시. LPG 택시 네. 이게
되게 인기가 좋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예. 우리가 이제 갓등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우리는 저거 택시네라고 하지만 오, 저 멋있는 차라고 막 네. 그런다 그래갖고 네. 야, 우리나라 중고차가 그렇게 해외에 많이 팔려? 라는 게 되게 놀랬었는데 네. 실제 그 중고차 수출 관련한 얘기도 좀 해주세요.